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환율부터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며 그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며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평범함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숫자가 바뀌었고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으며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은행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줄이 어제보다 길어졌다는 것을 보았고 ATM 화면에 적힌 하루 인출 한도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상점 주인이 가격표를 다시 붙이는 장면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도 성숙한 시민이며 이 정도의 위기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언제나 가장 먼저 사람의 얼굴을 바꿉니다. 미소는 사라졌고 말수는 줄어들었으며 서로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농담이 사라졌고 회의실에서는 책임을 미루는 말만 늘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 앞에서 괜찮은 척을 했지만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의 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 하나가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빠, 왜 요즘은 장난감을 안 사줘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대답보다 먼저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원망했고 정치인을 비난했으며 부자를 욕했고 외국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늘 가장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마트에서 줄을 서다가 작은 오해로 언성이 높아졌고 누군가 사재기를 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사람들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인사하던 이웃이 이제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먼저 의심했고 먼저 움켜쥐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 이 나라에서는 성실함이 보상받지 못한다. 나라라는 말은 점점 뉴스 속 단어가 되었고 현실에서는 각자 살아남는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잃고 있는 것은 돈뿐일까요? 아니면 이미 훨씬 이전에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붙잡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이라는 설명은 제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말을 매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는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은행을 공격하지 않았고 거리를 불태우지도 않았으며 서로를 적으로 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자신이 가진 금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는 위기를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외국 언론의 기록과 당시 사진들을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연출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얼굴들이었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은 여유 자산이 아니라 마지막 자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결혼 반지와 아이의 돌반지, 평생 모은 금목걸이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과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제 나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내놓아 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먼저 그 말의 의도를 의심할 것이고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이며 먼저 내놓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달랐을까요? 특히 제 마음을 놓지 않았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잊을 수 없었던 장면은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결혼 반지를 내놓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결혼 반지는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버텨온 증거이자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존엄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만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삶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존엄을 나라를 위해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과정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나라를 나와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공동체라는 말을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치부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한국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말은 점점 짧아졌고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은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좌석 등급이 생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여유가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바닥을 보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점점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직장에서 회의 중에 들은 한마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도덕은 사치가 되었고 신뢰는 위험한 선택이 되었으며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숫자에는 숨겨진 거짓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언론을 믿지 않았고 전문가의 말조차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그 불신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실망과 배신의 기억들이 위기라는 불을 만나 한꺼번에 타오른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 성실함이 보상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갔고 나만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동네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누군가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비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마주하는 일은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 이유가 단지 경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책임보다는 권리를, 인내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해왔고 위기는 그 선택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니었고 단지 다른 시대를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그 순간에 서로를 믿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는가? 저는 한국의 IMF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금을 모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처음의 의심은 점점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 역시 혼란스러웠고 실업자가 쏟아졌으며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두려웠고 화가 났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답을 단순한 민족성이나 미담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장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금을 내놓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에는 영웅적인 결의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는 믿음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저를 오래 붙잡았던 것은 결혼 반지를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반지는 사랑의 상징이자 가난을 견뎌온 증거였고 인생에서 가장 개인적인 물건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국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던진 것이 아니라 서로라는 아주 구체적인 얼굴을 향해 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국가는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온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그 인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국가는 언제나 멀리 있는 존재였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는 대상이지 함께 짊어지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은 희생이었지만 동시에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나 하나의 손해가 모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 그리고 그 계산이 실제로 성립할 것이라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존경이라는 감정은 질투와 달리 상대를 낮추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나라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교는 필요하지만 혐오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완벽한 나라는 아니며 그들 또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두에게 공평한 결과를 가져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위기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입니다. 그 질문은 누가 더 잘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나라를 향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금을 모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인간다운 태도를 유지하는 일은 거창한 영웅주의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줄을 서지 않겠다는 결심, 먼저 빼앗지 않겠다는 결심, 먼저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결심. 한국의 이야기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위기는 언젠가 지나가지만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오래 남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위기가 끝났을 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보여주었다고. 그들은 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인간을 지켜낸 나라였다고. 존경은 그렇게 조용히 생겨납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국기를 흔들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감정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린 것은 금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했던 그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